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로 만난 한 남자가 잊었던 설렘과 용기를 되살렸습니다. 아들의 눈물, 친구의 배신, 마을의 소문 속에서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가슴이 뛴다는 증거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윤혜진은 이른 새벽 마트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켰지만 빈집의 정막은 여전히 그녀를 감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 그 공백은 시간이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밥그릇은 더 이상 쓰이지 않았고 혜진은 습관처럼 하나를 치워버린 뒤에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 앉아있는 그녀는 늘 성실했습니다. 바코드를 찍을 때마다 자동으로 나오는 삑 소리는 하루의 리듬 같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길은 자주 멍하니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동료들이 가볍게 나누는 농담이나 고객의 푸념도 그녀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었죠. 늦은 퇴근길, 혜진은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손목을 파고들어도 그녀는 늘 그래왔듯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때 낡은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무뚝뚝한 얼굴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타시죠. 이 시간에 혼자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는 장도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시선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혜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좁은 차 안에 은근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혜진의 장바구니를 뒷좌석에 올려주며 작은 친절을 보였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짐이 많으시네요. 도윤의 말에 혜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사적인 빈자리를 들킨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냥 혼자 살아요. 이젠 익숙하죠. 짧은 대화였지만 혜진의 가슴 어딘가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잊고 살던 감정, 누군가가 자신을 살펴봐주는 느낌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택시가 집 앞에 멈추자마자 그녀는 황급히 계산을 하고 내렸습니다. 발걸음은 서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스쳤고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오랜만에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근거림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하지만 무심히 던져진 도윤의 한마디가 마치 작은 균열처럼 그녀의 일상의 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혜진은 또다시 늦은 퇴근길에 도윤의 택시와 마주쳤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열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짐이 많으시네요. 타시죠. 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택시 안의 공기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켜고 조용한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멜로디가 창밖의 불빛과 섞여 스산하면서도 따뜻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일이 힘드시죠? 계산대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잖아요. 도윤의 물음에 혜진은 조금 놀란 듯 눈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굳이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 뵌 날 유니폼 입고 계시더라고요. 혜진은 그제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낯설고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에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과 그러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뒤섞였던 것이죠. 집에 돌아온 혜진은 문득 남편의 제사상을 떠올렸습니다. 거실 한쪽에 걸린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시선이 자신을 꾸짖는 것만 같았습니다. 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걸까? 이제 그만 잊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혜진은 친구 서은정 55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제나 직설적인 은정은 혜진의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 내 아들이 알면 뭐라 하겠니? 혜진은 당황의 웃음으로 얼버무렸지만 은정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은정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질투와 못마땅함이 섞인 듯한 날카로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고 남편의 사진과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속삭였습니다. 괜히 흔들렸어. 이건 그냥 스쳐가는 거야. 그러나 이미 혜진의 심장은 도윤과의 짧은 순간마다 조금씩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외로움이 깨어나는 소리였고 동시에 앞으로 큰 파동을 몰고 올 전조였습니다. 창밖 어둠 속 도윤의 택시 불빛이 멀리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그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혜진은 마트에서 계산을 마치던 손님 중 한 남자의 뒷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낡은 외투, 굽이 다른 구두, 그리고 어쩐지 무거워 보이는 어깨. 그는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도윤은 멋쩍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혜진은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더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계산을 마쳤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마트 근처 카페에 잠시 들렀습니다. 도윤은 뜨거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민망하게 해드린 것 같네요. 그냥 오다 들른 건데. 혜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미 친구 은정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윤태호 32세가 집에 들렀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태호는 정장을 입은 채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커피 영수증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랑 다니세요? 낯선 이름이 있던데. 혜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호가 예민하게 굴 거라 예상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냥 마트 손님이랑 잠깐 커피 한잔 한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러나 태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제발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도윤과 마주할 때마다 미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것이 곧 아들을 배신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따라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택시에 오르던 혜진은 뒷좌석에서 도윤의 목덜미 위로 희미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듯 하면서도 깊은 자국. 무심히 넘길 수도 있었지만 혜진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저 상처 어디서 난 걸까?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혜진은 그 미소 너머에 가려진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활의 고단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마트 앞 버스 정류장.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혜진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택시가 서더니 창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어딘가 피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차가 달리던 중 갑자기 뒷좌석에 놓인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혜진이 무심코 그것을 주워 올리려다 안쪽에서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크게 찍힌 채무 독촉장. 순간 혜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제 건 아닙니다. 도윤은 황급히 봉투를 낚아채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굳어진 얼굴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많이 힘드신 건가요?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예전 사업이 망하면서 생긴 빚이 있습니다. 몇 년째 택시 몰며 갚고는 있는데 끝이 안 보이네요. 혜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말투에서 묻어나오는 체념과 외로움이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이 혜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럼 그 상처도 빚 때문에 생긴 건가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끔은 사람이 돈 때문에 짐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혜진은 뜻밖에도 사회복지사 최선미 30세와 마주하게 됩니다. 도윤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때였습니다. 선미는 혜진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삼촌이 뭐라고 말씀드리던가요? 사실 삼촌 일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혜진은 불안하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선미의 눈빛은 분명 무언가 더 알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빚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삼촌은 아직 말씀 안 하셨겠지만 그 일에 다른 사람들도 얽혀 있습니다. 혜진은 귀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도윤의 빚이 단순히 생활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그 안에 더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다는 예고가 혜진의 일상을 다시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어둠 속으로 스쳐가는 불빛이 그녀의 불안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혜진의 집 거실. 작은 불빛만 켜진 채 정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도윤과 나눈 대화를 곱씹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빚, 그리고 조카 선미가 남긴 불길한 말까지. 마음속 파도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 윤태호 32세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 그대로였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 얘기 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에서 분노와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이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태호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혜진이 마트 근처에서 도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제사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사람 만나고 다니십니까? 혜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 태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사람 택시 기사 맞죠? 그런데 빚더미에 앉아 있다면서요? 엄마가 왜 그런 사람한테 휘말리십니까? 혹시 돈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마 사실을 숨길 수도 그렇다고 다 털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호의 눈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또 힘든 길을 가려 하십니까? 저한테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울먹여졌습니다. 혜진은 손을 뻗어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태호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아버지를 버리신 것도 모자라서. 그 말은 혜진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을 향한 마음과 아들을 향한 책임 사이에서 그녀의 심장은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갑작스럽게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집안의 침묵과 겹쳐 묘한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태호는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혜진은 흐느낌을 억누르며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종이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윤이 전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또 다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대 보증인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의 이름은 없었지만 어쩐지 앞으로 자신이 이 문서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장도윤 씨와 관련해 연락드립니다. 혹시 가까운 분 맞으십니까? 혜진의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비가 거세게 쏟아지던 밤, 혜진은 낯선 남자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도윤의 이름을 여러 번 확인하더니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빚 문제로 곧 경찰에 고발될 겁니다. 혹시라도 보증 서신 적 있으시면 준비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난 뒤 혜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방 안을 서성거리다 결국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서 그녀가 향한 곳은 도윤의 집이었습니다. 허름한 연립주택 앞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던 혜진은 마침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도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술기운이 묻어나는 듯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도윤 씨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에 얽힌 겁니까? 저까지 위험해지는 겁니까? 도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소파 위에 던져져 있던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혜진이 다가가 보니 수많은 독촉장과 계약서, 그리고 낯선 이름들이 엮인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갚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은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허탈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맺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숨기셨습니까?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아들도 절 원망하고 그런데 도윤 씨까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저는 뭘 믿어야 합니까?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믿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만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혜진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양복 차림의 태호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군요. 그의 시선이 도윤을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당신 더 이상 우리 엄마 곁에 있지 마시오. 빚쟁이랑 얽혀 사는 꼴 제가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태호야, 제발 이 사람도 결국은 살아보려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태호의 울분 섞인 외침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사회복지사 최선미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네요. 삼촌의 빚 문제, 저도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방 안 공기는 폭풍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가운데 선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삼촌의 빚은 제 탓이 큽니다. 제가 돌보던 아이들 문제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요. 삼촌은 저 대신 보증을 서준 겁니다. 혜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선미를 향했습니다. 뭐라고요? 결국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고 선미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유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 씨, 선미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제 피부치니까요. 저라도 감싸야 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 엄마까지 끌어들입니까? 당신 빚, 당신 가족 문제 왜 우리 집까지 흔드는 겁니까? 그의 분노는 정당했지만 혜진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호야, 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도윤 씨는 그런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준 사람이야. 하지만 너 말대로 내가 또 무너지는 길을 가는 건 아닐까, 나도 두려워. 순간 태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이렇게 쉽게 대체하는 것 같아서요. 방 안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도유는 그 침묵을 깨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태호 씨, 저 같은 사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혜진 씨가 다시 웃는 걸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오히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마치 멀리 사라질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 있던 선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은 아직도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삼촌의 빚 문제 단순히 저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끊기며 방 안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삼촌이 진 빚에는 저뿐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큰아버지도 얽혀 있습니다. 삼촌은 가족들을 대신해 다 짊어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윤의 굳은 표정 뒤에 숨어있던 지난 세월의 무게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고르듯 시선을 떨궜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신 겁니까? 혼자 짊어지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내 짐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전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정말로 원하신다면 제가 막아설 수만은 없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묻어 있었지만 이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혜진은 아들을 향해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호야,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절반이었어. 하지만 남은 절반도 살아내야 하지 않겠니?
엄마는 이제 숨기지 않고 살고 싶어. 눈물이 번진 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따뜻함과 아픔이 뒤섞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혜진 곁에서 한 걸음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설령 이 길이 쉽지 않더라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이 서서히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맑게 갠 하늘 아래 혜진은 시장길을 걷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게 느껴졌지만 이제 그녀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가슴이 뛴다는 증거다. 혜진은 조용히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도윤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을 비추다 천천히 하늘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리며 화면은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화면에는 혜진의 속삭임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혜진은 멀리 다가오는 도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가겠다는 용기와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녀의 속삭임이 영상 마지막을 채우며 화면은 서서히 어둡게 전환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있어도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 번째 청춘일 수도 있고 삶을 다시 살아내게 하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